자, 1월 24일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주제고요. 그림 3개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일단은 굉장히 발달된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책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여기도 역시 발달된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책은 안 보이고 다 어떤 기계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AI 의존이라는 단어 같은 것도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뭔가 다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취업 박람회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제 휴머니티 이런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학 이런 단어도 있고. 자,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생성형 AI가 변화시키는 교육과 취업. 다음, 자, 스탠퍼드대 이제 컴퓨터 코드 없이 AI로 코딩하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좌를 처음 개설을 했다. 카네기 멜론대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출신 강사들이 현업에서 AI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개설을 했고, 보스턴에 있는 노스 이스턴대는 일상 언어로 의도를 설명하면 AI가 알아서 코딩을 해주는 바이브 코딩 수업을 열었다. 자, 공통적으로 이제 AI가 튀어나오죠. AI가.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들이 AI 사용 금지를 했다가 이제 이거를 AI를 적극적 수용하고 공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AI를 다루는 AI 리터러시 능력이 필수 교양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MIT나 스탠퍼드 대에는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제 그 AI 강좌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카네기 멜론대 생성형 AI라는 강좌는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수행한 과제를 먼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 오류를 검토하고 보완한 버전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을 이제 협력자로 규정하고 AI 모델 이름을 과제에 기재하도록 하는 수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강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왜 이렇게 하느냐? AI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니어들의 구직난 때문이다. 취직이 안 된다는 거죠. AI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주요 빅테크 15곳의 전체 채용 인원 중 신입 비율이 2019년 14.4%였는데 5년 새 7.2%로 감소를 해버렸다. 많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 역할이 AI로 대체가 되었고, 기업 현장에서는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 코딩 능력보다는 동료나 AI와 소통하는 그 능력이 더 요구를 받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를 잘 활용하려면 컴퓨터 언어가 아닌 일반 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등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판단력과 창의성을 가진 인문학 전공자를 다시 우대한다. 인문학 전공자. 이게 인문학의 얘기가 나오죠. 자, 다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자료는요, 앞에 이제 읽었던 그 기사글에 대한 내용이 표로 나온 거예요. 스탠퍼드, 카네기 멜론, 노스이스턴대 다 이게 대학이 나오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컴퓨터 없이 AI를 활용, AI를 협력자, AI 활용, AI 도입, AI 활용, 다 AI 활용을 하는 그런 강좌들을 개설을 했다. 그게 핵심이겠죠. 다음. 자, 이 사진 속 인물은 이제 김동욱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센터냐? 카이스트가 만든 AI 철학 연구센터다. 거기 센터장을 맡고 있다. 근데 이 센터가 뭐 하는 센터냐? AI 시대에 인문학자와 과학자가 함께 모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연구센터다. 인문학자와 과학자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연구센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수록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행복하려면 과학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할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의 역할이 커지는 이유다. 인문학도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AI, 로봇과 더불어 살게 된다. 사람과 AI, 사람과 로보틱스의 관계부터 정의해야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센터를 열게 됐다. 센터를 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자, 미국 앱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이광용 총장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될수록 인류가 과학기술 자체만을 목표로 삼으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자와 과학자가 함께 연구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려와서 이제 그 앞에 사진에 나온 인물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조만간 AI 로봇 비서가 상용화되고 거리의 쓰레기도 환경미화 로봇이 치우게 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AI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사람과 로봇의 지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AI 로봇 윤리라는 것이 필요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문학이 과학에 던지는 질문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질 것이다. 인문학이 이제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다음. 이제 아까 이제 나왔던 스탠퍼드. 스탠퍼드가 이제 오픈 AI의 GPT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앱 수업 등을 이제 개설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하워드 등 여러 대학은 AI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온라인 강의를 배포한다. 계속 AI가 나오죠, 얘기가.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직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직 전기 기술자 등이다. 왜냐? AI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학생정보연구센터에 따르면 2025년 봄학기 기준 2년제 냉난방 공조 학위 과정 등록자가 25,971명이다. 많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공계 전공 졸업자의 실업률이 5.9에서 7.2%인데 인문학 전공자 실업률은 3.0에서 3.8%다. 인문학 전공자 실업률이 더 낮다는 게 딱 봐도 보이죠. 네, 다음. 예, 이거는 이제 이 하이라이트 친 이 좀 다르게 강조를 한 이 부분이에요. 서울대 철학과 경쟁률이 2020학년도 9.92 대 1에서 2026학년도 15.56 대 1로 올랐다. 자, 언어학도 6.9 대 1에서 9 대 1로 올랐다. 9 대 1로 올랐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종교학과, 뭐 미학과, 고려대 철학과 이런 그 언어학과 이런 이제 학과들이 문과 쪽 학과죠. 이쪽이 이제 다 경쟁률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경북대 역시 마찬가지. 정시철학과 경쟁률이 2026학년도 가장 높았다. 그리고 권흥우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게 미래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이 많아지면 이제 생기는 현상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거죠. 자, 그 빅테크들이 AI 개발에 필요한 자연어 처리 업무를 위해 언어학 등 인문학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다. 인문학 전공자 또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는 경쟁률이 최근 주춤하고 컴퓨터 공학과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학년도 8.86 대 1에서 이제 2026학년도 4.31 대 1까지 떨어져 버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합격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 간판 업그레이드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철학과 언어학 등 인문계 학과를 택하는 수험생이 많아졌다. 자, 이제 대학 간판 업그레이드 그리고 필요한 이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경쟁률이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자,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증가도 이제 영향을 끼쳤다.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하거나 로스쿨 교육과정의 핵심인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는데 철학, 언어학 수업이 이제 효율적이다. 권영우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이제 법학 적성 시험에 필요한 논리, 추론, 독해력을 훈련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자, 팔란티어 창업자인 알렉스 카프는 철학,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 리튼의 창업자인 이세영 대표는 문헌정보학과를 전공을 했다. 이제 AI 기업의 창업자들이 이공계 학과가 아닌 이제 인문계 학과를 전공을 했다는 그런 정보죠. 그리고 이제 한국외대는 2024년 언어학에 AI를 융합한 랭귀지 앤 AI 융합 학부를 설립을 했고, 이제 수시 논술 전형 경쟁률이 이제 133.14대 14대 이제 1위였는데 이게 183.71대 1까지 올라버렸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에 전공 과목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딥러닝 등을 접목한 수업들을 이제 개설을 했다. 그리고 이제 AI 융합 교육에 조력하자 학생이 많이 몰려 정원을 20%가량 늘려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아까는 이제 미국 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도 비슷한 상황이다. AI를 활용한 강좌가 인기가 많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자, 미국 세네제이 주립대의 한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네제이 주립대가 어디 있느냐?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취업률이 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가 얘기하길 빅테크 기업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취업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AI 때문에 이제 신입들이 채용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공계 출신의 실업률이 오르고, 자, 비이공계 학과에선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인문 사회계열 전공 실업률이 이공계 전공과 비교해 더 낮다는 게 굉장히 눈길을 끈다.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공계 전공 실업률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이후 5.71%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비이공계 전공은 2023에서 2025년 평균 2.93%를 기록해서 이제 딱 봐도 더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큰 영향을 끼친 게 AI인데, AI는 코딩뿐 아니라 연구 분석, 설계,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이공계 분야의 업무를 대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공계 분야의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임스 오브라이언 UC 버클리 컴퓨터 과학과 교수가 얘기하길 학점이 뛰어난 이공계 학생들조차 취업을 제한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공학, 자연과학, 수학 등 거의 모든 이공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UC 버클리의 올해 컴퓨터 과학과 실업률은 4.3%다. 인문 계열 전공이 3.3%다. 그래서 더 높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도입을 했고, 채용은 경력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신입은 잘 뽑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은 이제 신입 채용 비중이 7%로 2023년 대비 25%, 그리고 팬데믹 이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인문학 전공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AI가 자동으로 코드 작성, 분석, 설계까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인공계 졸업한 그런 학생들이 수요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낮아지게 된 거죠. 이 현장에서 이제 남는 일이 AI보다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자, 로버트 골드사인 블랙롱 최고 운영자 책임자는 최근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역사, 영문학 등 금융기술과 전혀 관련 없는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 역사, 영문학 쪽, 결국엔 인문학이랑 뭐 같은 맥락이겠죠. 자, 엔스로픽 공동 창업자인 다니엘라 아모데이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AI 영상 기업 런웨이 창업자인 크리스토발 발렌수엘라는 예술을 전공을 했다. AI 교육 커뮤니티 브루인 AI 창업자인 제이컵 라모스는 철학과를 졸업했다. 자, AI 기업들을 창업한 이 세 사람은 전공이 이공계가 아니다. 인문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구글 얘기가 나와요. 구글의 부사장 데이먼 호로비츠가 이제 말하길 IT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전공하는 게 유리하다. 인문학을 얘기가 또 나오죠. 2011년에는 신규 채용 인력 6,000명 중 5,000여 명을
인문학 전공자로 충원을 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이제 이 기사 끝나고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는 픽사를 만들었는데 픽사 이름이 어떻게 된 거냐? 화소, 픽셀과 예술, 아트를 결합한 이름 픽사. 그래서 픽사가 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사내 교육기관인 픽사 대학을 설립을 하고 여기서 뭘 가르쳤냐? 글쓰기, 문학, 철학 등의 과정을 개설해서 직원들에게 가르쳤다. 주당 4시간.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류학과 사회과학의 가치에 주목을 해서 100명의 학자로 이루어진 인텔 랩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이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기술을 소비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회사에 써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 수립에 활용한다.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IBM 같은 경우에는 임원 교육 과정을 이제 인문학, 또 인문학 얘기가 나와요. 인문학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인문 고전을 읽은 후에 기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공학자와 인문학자가 포함된 전담부서, 공학자와 인문학자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한다.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미래 환경을 또 전망하고 있다. 프록터 앤 갬블의 전 CEO 앨런 레플리는 또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것을 주문을 했다. 임직원에게. 그래서 인문학 얘기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게 아까 제가 언급한 이 기사예요.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자, 구글의 머리사 메이어 부사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글은 올해 6,000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인데 4,000에서 5,000명을 인문 분야 전공자로 뽑을 계획이다. 인문 분야 전공자 얘기가 나오죠. 구글은 다양한 분야에서 똑똑한 인재를 찾고 있지만 인문학 전공자가 특히 잘 어울린다. 사용자 환경을 개발하는 데는 기술 못지않게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 인류학자와 심리학자가 가장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와 심리학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먼 호로비츠, 아까 나왔던 인물이죠. 그때는 부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엔지니어링 담당 이사니까 승진하기 전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정보기술 기업에서 왜 철학이 중요한지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호로비츠가 요즘 사람들은 모바일 기기에만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개발자들은 모바일 운영체제만큼 도덕 운영체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서도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과 이마누엘 칸트의 논리를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밀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선이라고 본 공리주의를 주장을 했고, 칸트는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가 그 자체로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해야 한다는 도덕 의무론을 주장한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밑에 내려와서 이제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 유명한 사람이죠. 한나 아렌트가 나치의 학살자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해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악함 대부분은 악한 의도 때문이라기보다 생각하지 않는 거에서 비롯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정보기술 전문가인 이제 니콜러스 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최선은 인터넷 의심을 품는 거다. 이 지나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이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져 필수적이 되고 혜택이 커질수록 비판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나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 책은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운 좋게 제가 이 기사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됐어요. 자, 다음. 자, 이제 딥시크예요. 딥시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역사, 문학, 언어학을 전공한 문과생으로 구성된 팀 덕분이다. 문과생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과생으로 된 팀이 AI 모델 훈련, 그리고 딥시크가 생성하는 콘텐츠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을 한다. 역사, 문화, 과학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분류를 하는 일을 이 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딥시크 한 전직 직원은 그들은 방대한 지식들을 모아 가상 도서관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AI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이 팀의 역할이
이 문과 출신들로 구성된 이 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경쟁력이 어떤 거에 좌우되느냐, 이제 얼마나 질문을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입해 학습을 시켰는지 여기에 좌우가 된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좋은 질문을 주입해야 AI가 스스로 추론 능력을 키워 고도화된다. 인간의 언어와 생각 흐름을 잘 이해하는 인문학자들. 자, 인문학자들이 또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들보다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인문학자들을 이제 AI를 조련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제 AI 기업들은 억대 연봉을 제시해 가며 이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은 문과 전공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이제 수행평가에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답변을 그대로 제출해버리거나 AI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을 경우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이걸 왜 발표했느냐? 자, 이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AI를 활용한 과제물 관리가 논란이 됐다. 그래서 발표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3월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기사가 아마 25년일 거예요. 그러면 26년도 3월. 올해 3월이겠죠?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AI 활용 3대 원칙, 이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반영돼야 한다. 세 번째,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이게 이제 3대 원칙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자, 모든 과제를 AI로 만들어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역시 금지된다. 어떤 AI 모델을 이용했는지, AI에 무슨 질문을 입력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얻은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 활용 과정을 함께 이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AI 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7년에 전체 학교로 이제 확대할 예정이다. AI가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 이 평가 지원 시스템이 AI가 학생이 써낸 논술형 답안도 수초 만에 분석해 평가하고 적절한 피드백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논술형 평가 비율을 현행 25%에서 2027학년도 30%, 2028학년도 40%, 2029학년도 50%로 점점 이제 늘릴 계획이다. 이 시스템 덕분이죠. 이제 AI가 빠르게 분석을 해주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1학기 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AI를 활용한 그런 교육, 그런 거에 적용이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염재호 태제대 총장은 이제 형식적인 지식은 이제 AI가 더 잘 가르친다. 전공 지식을 대량 전달하는 20세기식 교육에서 AI를 전제한 21세기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토론토대 로트만 경영대학원의 미니아 몰도베아누 교수는 과제를 학생이 직접 했는지 AI가 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고 학생들의 AI 활용 능력이 교수들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 기존 교육의 평가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겠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하게 됐다. 자, AI 에이전트는 개념을 정리해주고 논리적 약점을 짚고 생각의 근거를 묻는 등 대화형 코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AI의 순기능을 얘기한 거죠. 앞으로의 교육평가 방식은 학생이 AI와 대화를 통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지식과 논리를 도출하는지 살펴보는 형태로 저한돼야 한다.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도 학습자가 AI와 대화하며 사고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조력자로 변화해야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자, 중국 얘기예요. 중국도 AI 기반 학습 분석 기술을 이제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 전반에. 그리고 AI가
AI가 교사의 설명 방식이 학습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을 하고 학생별 성취 5개념, 약점,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이제 생성해 준다. 그리고 폴 김 스탠퍼드 교육대학원 전 부학장은 이제 근본 질문 생성과 6CS, 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공감, 헌신 등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교육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탄생치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교육학 석좌 교수는 에이전틱 AI라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이 AI에는 이제 학생 지원 담당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강의 자료와 교수 가이드를 설계해주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김도연 태제 미래 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이제 AI를 인간의 주도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이자 도구로서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예,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결국에는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 친 이 부분이에요. 질문, 능동적 탐구, 질문, 탐구, 비판적 사고, 대화. 결국에는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쓰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전에 이제 수동적 그리고 정답 맞추기, 암기 뭐 이런 식이었죠. 이제 그게 바뀌어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이제 AI 의존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제 교수가 과제를 내줬는데 학생이 과제를 했어요. 근데 교수가 질문했더니 학생이 아무 데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챗GPT로 돌려서 과제를 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미국 MIT 연구팀은 18세에서 39세 참가자 54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챗GPT를 사용하는 그룹, 다른 하나는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세 그룹 가운데 챗GPT를 사용한 참가자들의 내외 활동이 가장 낮았다. 네, 가장 낮았다. 챗GPT 사용자들이 신경학적, 언어적, 행동적 수준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다. 연구를 통해서 이게 밝혀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점점 더 AI 챗봇에 의존을 했고 복사 붙여넣기로만 글을 쓰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AI 사용이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자, 카네기 멜론 대학교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직장인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그 연구팀이 이제 밝혀낸 게 AI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덜 한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감소한 상태였다. 생성형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낮출 위험이 있다. AI는 일을 빠르게 해주지만 너무 의존하면 스스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생성형 AI에 의존적인 건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영국 중고등학생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 10명 중 6명이 AI 때문에 공부 실력이 나빠진 것 같다 라고 답을 했고 동시에 10명 중 9명이 AI가 공부에 도움이 된 적도 있다. AI가 병 주고 약 주고 다 안다. 그런 얘기죠. 그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이제 웨인 홈스 교수는 AI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반짝 과제 성적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학습 효과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AI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AI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 AI를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맹성현 태지대 부총장은 가랑비에 옷 젖듯 AI가 인간에게 신압으로 주는 피해가 제대로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AI에 의존할수록 인간 스스로 자발적 가축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말을 되게 세게 하셨어요. 자발적 가축화. 그리고 이제 수비식 하크 컴퓨터 과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AI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뇌가 재배선되고 있다. AI로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면서 일종의 인지적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인지적 위축이 뭐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에 이미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을 기계에 맡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정치, 사회, 과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스위스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게를리 교수 연구팀이 이 관련된 이 연구팀이 한 조사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되실 거예요. 자료로. AI 도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일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은 현저히 낮았다. 영국에서 모집한 666명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AI 의존도에 따른 사고 능력을 측정한 거죠. 예, AI 의존도와 비판적 사고의 상한계수가 마이너스 0.68로 AI 의존도가 클수록 비판적 사고는 떨어졌다. 그리고 AI 의존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오프로딩 경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근데 인지적 오프로딩이 뭐냐? 이제 기억하거나 계산, 판단하는 일 등을 스마트폰 등 외부 도구에 맡기려는 경향을 뜻한다. 이 지금 하이라이트 다르게 친 부분은 뒤에 자료에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예, 여기 나오죠? 이제 비판적 사고가 AI 의존도가 높을 때 더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생각을 맡기려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기사글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일단 보고 갈게요. 일단 AI 챗봇을 활용해 공부한 집단 성적이 83점이 나왔고, 이제 종이 교과서와 노트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AI로 공부한 집단이 성적이 더 낮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2030년까지 AI를 사용하는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전망치고요. 아래는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AI 사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카네기 멜론대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이 조사를 했어요. 지식 근로자 319명을. 여기 옆에 표가 나와 있죠. 자, 노력이 훨씬 덜 든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제 지식 습득, 이해력, 적응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 전반적으로 다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예, 줄었다고. 인지활동 노력이 줄었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그만큼 줄었다. 예,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죠. 자, 다음. 자, 칼 스트라토스 교수는 이제 극단적 양극화를 꼽았다. 이제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소수의 슈퍼 유저와 AI에 의존해 사고력을 잃어가는 다수의 범인이란 두 부류로 이제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AI 자체는 중립적인 기술이지만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인간의 지능은 양극단으로 갈릴 수 있다. 여행 일정부터 집 구입까지 AI의 판단을 맡기는 일반 이용자들의 지적 능력은 약화된 반면 AI를 도구로 삼아 창의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극소수의 슈퍼 유저들은 압도적인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존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카크 교수는 AI는 다수의 일반 사용자에겐 인지적 위축을 일으킬 수 있지만 소수의 창의적인 사람들에겐 유용한 생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AI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I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둔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예, 이거 아까 보신 거예요. 예, 튀르키예 고등학생 약 100명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종이 교과서와 노트를 활용한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더 좋았다. 챗봇을 활용해 공부한 학생들보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가 말하길 학습의 노력을 생략하고 AI라는 도구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에 우리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국 교수는 기존 디지털 미디어는 사용자에게 주로 재미를 보상으로 주지만 AI는 여기에 더해 편리함, 상호작용성, 정답을 얻는 만족감까지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더욱 광범위한 보상을 받는 AI에 보다 깊게 빠져들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중독과 달리 AI 의존 현상은 긍정적 사용과 부정적 사용의 구별도 애매모호해 사회적 파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맹성현 부총장 같은 경우에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글을 읽고 이해하며 통찰로 연결되는 전반적인 사고의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AI에 과하게 의존하게 되면 일종의 AI 마약처럼 의존성이 심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스트라토스 교수는 우리가 멍청해지지 않으려면 결국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면 자기 절제가 이제 필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구글 효과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냐,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스스로 생각해내기보다는 검색 엔진을 통해 손쉽게 찾아보는 습관이 쌓이면서 인간의 기억력이 점차 이제 퇴화하는 현상이다. 근데 스트라토스 교수는 검색은 사용자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고정된 기술인데 생성형 AI는 훨씬 능동적으로 생각을 대신해준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이제 기존 인터넷 기술과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이다. 안 좋게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 안 하면은. 이제 이 리처드 히어스밍크라는 교수는 인간은 점점 멍청해지고 컴퓨터가 모든 생각을 대신하게 되는 사이버펑크식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하이라이트 색깔이 다른데 이 의견이 달라요. 이 마커스 드 사토이 교수는 AI를 이제 비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AI가 인간을 멍청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인간의 두뇌를 자극해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예시로 프랑스의 재즈 뮤지션 베르나르 류바가 AI와 함께 이제 공유했던 사례, 그걸 예시로 들었는데 이 연주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AI가 연주한 건 분명 내 스타일의 연주였는데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내 스타일 연주했다. 그래서 AI는 내가 연주할 때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AI는 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처음 밤하늘을 들여다본 순간과 같이 그 전까지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줄 것.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에 한해서겠죠. 자, 나탈리아 코스미나 매사추세츠 MIT 연구원은 AI란 분명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건 이 유용한 도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다.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AI가 번역한 문장을 완전한 영어 원문이라고 아무 이심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그 안에 편향이나 오류가 없는지 의심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심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AI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랜트 블레시키 교수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나 철학적 통찰력 그리고 예술적 혁신은 지름길을 택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려운 아이디어와 씨름에서 이루어진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AI를 인간 대신 생각하는 사고의 지팡이로 삼을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사고의 파트너로 여기고 학습 노력을 손쉽게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습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소크라테스식 튜터로 활용을 하라. 결국엔 생각하면서 AI를 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네, 결론적으로 AI는 인간이 개발한 도구에 불과한데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예, 이게 핵심이 되겠죠. 예, 앞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제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이 주제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제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도 그렇고 미국의 대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교육 방식이 좀 변화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인문학 전공자들을 채용하는 이제 빅테크의 움직임, 이제 실업률이 되게 낮아졌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의존, 이제 AI라는 이 도구를 어떻게 쓸 건지 우리가 그게 또 이제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